아날로그 시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 요소는 역사와 전통이었습니다. 기업이 오래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이 축적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높은 기술력과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 기업들은 하나같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시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지금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진이지만 원래 카메라라는 기계는 광학, 화학, 기계공학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장치였습니다. 때문에 카메라는 100년이 넘는 브랜드가 즐비하고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최고의 입지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신생 브랜드가 생기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브랜드에서 카메라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는 카메라에 대한 역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 업계에서는 아류 취급을 받으며 그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바로 소니. 한때 아류 취급을 받던 세계 점유율 1위 회사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미러리스 시장의 최강자 소니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5년 도쿄, 한때 아시아 유일의 맹주로서 여러 나라를 침략한 일본 제국이 대공습과 핵폭발 두 방으로 멸망해버린 시점이었습니다. 군대는 해체되었고 공장과 도로를 포함하여 모든 산업 기반은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여전히 치우지 못한 채화 건물의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국토가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 속 일본 제국 해군에게 군수물자를 납품했었던 이북 하마사루는 생업을 위해 아직 폭격의 잔해가 치워지지 않았던 이온바시 백화점의 라디오 수리점을 열게 됩니다. 비록 군의 교환시설이 있던 작디작은 공간이었지만 전후 파손된 라디오를 수리할 곳이 없었던 시기였던지라 마사루의 수리점은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너무 많은 수리 물량으로 마사루를 신문 공고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문 공고를 보고 찾아온 모리타 아키오와 처음 만나게 됩니다. 모리타 아키오는 일본 제국의 해군 장교로 복무했었는데 군의 해체로 직장을 잃은 아키오는 먹고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들은 모두 일제의 해군과 연관된 사람들이었고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모아 회사를 더욱 크게 성장시키기로 하고 새로운 전자제품 회사 도쿄통신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 지 불과 4년 뒤인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막대한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는 일본 특유의 높은 완성도와 낮은 인건비로 수출에서도 매우 이점이 많았는데 자사의 이름 도쿄통신工業株式会社는 외국인들이 쉽게 발음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도쿄통신공업 주식회사는 전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 이름이 바로 소니입니다. 이때부터 소니는 라디오, 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당시 유행처럼 했었던 카메라 사업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카메라라는 기계 자체가 만들기도 어려웠던 데다가 무엇보다 시장에 경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일본 내에서만 캐논, 니콘, 후지필름, 올림푸스, 펜탁스, 마미와 등 기업의 태생부터가 광학기기나 카메라를 취급하던 회사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인지도적 측면에서 경쟁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신 1958년부터 방송장비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테이프 녹음기, 영상 촬영 장비, 영상 편집기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소니는 이때 만들어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인용 비디오 촬영기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기기에는 팀코더라는 상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소니가 카메라 사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업에 욕심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패가 명확한 사업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80년대가 될 때쯤 소니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소니는 기술과 자금력이 뒷받침되었고 마침내 오랫동안 고대해오던 카메라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발한 프로토타입의 카메라는 1981년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마비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카메라는 소니에서 개발한 28만 화소의 CCD 센서와 2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저장 장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굉장히 진일보한 물건이었습니다. 마비카가 세상에 공개되기 불과 6년 전 코닥에서 발명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보면 소니의 마비카가 얼마나 진보된 물건인지 단숨에 알 수 있는데요. 1975년 코닥에서 개발된 이 카메라는 저장 장치로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었고 0.01메가픽셀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열악한 품질의 사진 한 장을 저장하는 데는 23초나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크기도 크기지만 무게가 3.6kg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프로토타입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와 비교되는 마비카의 등장은 무섭게 발전하는 소니 기술력의 산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세계의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소니는 카메라 시장에서 앞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존 카메라 브랜드들에 비해 광학기술도 정밀공학도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니는 이러한 갭 차이를 메꾸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적 혁신을 무기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마비카의 프로토타입이 세상에 공개된 후 7년 뒤인 1988년 드디어 소니에서 최초의 상용화 카메라가 출시하게 됩니다. 앞서 출시된 프로토타입보다 훨씬 작아지고 정형화된 카메라의 모형에서 벗어난 이 제품은 현대 디지털 카메라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최초의 사이버샷 DSCF1이 출시하게 됩니다. 무려 렌즈를 회전시켜 화면을 보며 셀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더불어 같은 해 독일의 인류 광학회사 칼자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1999년부터는 칼자이즈 렌즈가 탑재된 사이버샷까지 출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기술의 초격차로 만들어진 소니의 카메라는 과연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이 카메라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들 모두에게 외면받으며 실패하게 됩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소니의 카메라는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TV와 라디오나 만들던 회사에서 출시한 이 카메라는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사진의 품질은 필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겠고 사진을 촬영할 때는 저장 시간이라는 이상한 개념도 있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디지털 카메라는 도저히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장된 사진을 보거나 출력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90년 중반까지 일본의 PC 보급률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컴포지트 케이블을 이용해서 TV로 사진을 감상할 수도 있었지만 사진은 종이로 인화해야 하는 게 당연시되던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는 매우 이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니 카메라는 특이하고 신기한 전자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이 이미지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소니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1980년대의 디지털 카메라는 비록 상업적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기술 발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며 기술은 상향 평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과 비슷한 사업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필름 시절부터 카메라 생산 노하우를 쌓아온 삼성전자가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시작하고 펜탁스와 협업까지 하게 되자 소니의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소니의 카메라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이 시기 극심한 사업 부진으로 코니카에 흡수 합병되었던 코니카 미놀타에서 카메라 사업부를 시장에 매각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미놀타는 1928년 설립된 일본의 광학회사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카메라 회사였습니다. 한때 캐논 니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부흥했던 브랜드였지만 디지털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몰락해버린 회사였는데요. 당시 광학 기술이 전무했던 소니에게 미놀타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업 분야였습니다. 참고로 이때까지 소니는 단 한 번도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개발하기도 어렵고 개발하더라도 보수적인 카메라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컴팩트 카메라였던 사이버샷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소니는 미놀타를 인수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광학 기술과 카메라 개발 능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놀타의 카메라 기술을 확보한 소니는 재빠르게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소니의 첫 번째 DSLR 알파100이 세상에 공개되게 됩니다. 하지만 알파100은 기존 미놀타 알파 시리즈에 소니 로고를 붙여놓은 수준의 카메라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소니 카메라라고 부르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 소니는 알파 시리즈의 DSLR을 계속 출시했지만 캐논 니콘에 비해 떨어지는 품질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올림푸스 삼성전자와 비교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드디어 소니 카메라 역사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는 카메라 알파 넥스 시리즈가 출시하게 됩니다. 당시는 파나소닉에서 최초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한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소니의 미러리스 진입은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출시한 넥스 시리즈는 컴팩트 카메라보다 좋은 사진 품질과 DSLR보다 편리한 휴대성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소니의 제품답게 HD 동영상 촬영, 3D 스윗 파노라마, 틸팅 LED 모니터 등 다양한 기능으로 중무장한 디지털 장비였습니다. 미러리스 시장에서는 의외로 전통의 강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올림푸스와 삼성전자가 소니의 경쟁 상대였습니다. 미러리스가 세상에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에 미러리스는 컴팩트 카메라보다는 휴대성이 안 좋고 DSLR보다는 사진 품질이 안 좋은 카메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올림푸스에서는 과거 필름 시절 작은 크기가 장점이었던 펜 시리즈를 미러리스로 생산하여 소형화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또한 카메라를 스마트 디바이스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스마트폰과 크게 다르지 않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며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삼강체제는 생각보다 이르게 깨지게 되는데요. 2016년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카메라 사업 자체를 철수하게 됩니다. 올림푸스의 펜은 애초에 작고 가벼운 미러리스 카메라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묵직한 DSLR 카메라가 득세하던 시기 이러한 사업 방향은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디지털 시대에서도 올림푸스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른 브랜드들이 더욱 좋은 성능을 탑재하고도 더 작은 카메라를 계속해서 개발해내자 올림푸스는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 사이 소니는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알파7을 출시하며 미러리스 시장에서 기술력을 선점하게 됩니다. 알파7 이후로 소니의 카메라는 첨단 소프트웨어와 경량화를 지속하였고 수많은 파생형 제품을 내놓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업계에서 아류 취급을 받던 소니는 2017년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명실상부한 미러리스 카메라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자만심에 빠져 자체 규격에 목매달며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던 소니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추억거리로만 남게 되었습니다.